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저기 41페이지 그 2번 그 예금 업무 일반 사항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 예금 계약의 성질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예금 계약 성질은 뭘로 봤습니까?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예금 계약의 성질이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거 그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거는 자, 그게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인이 자, 수친에게 그 대상물을 넘겨주면요 소유권이 수취인에게 이전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수취인이 만약에 예금 계약이라고 그러면 돈을 받아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 소유권은 수취인 즉 은행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그것을 뭐 다른데 대출을 통해서 뭐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월급을 준다든지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약정된 기한 내에 또는 반환 청구했을 때 그와 같은 동일 동량 동가치의 그 돈을 지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맡긴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는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세탁소 같은데 우리가 다림질이나 그런 걸 맡겼을 때 여러분들 세탁이나 다림질을 맡겼을 때 그 물건 그대로 찾아오잖아요. 그것의 소유권이 세탁소 주인 아저씨에게 넘어가는 게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임치 계약하고 소비 임치 계약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번 보시면 예금 계약은 예금을 수납받은 수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렇죠? 수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소비, 자기가 어떻게든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소비하는 건 자유입니다. 동종, 동질, 동량, 뭐 동가치로 반환하면 된다는 점에서 소비 임치 계약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대차가 아니라 소비 임치 계약이고요. 2번 보시면 금융기관 상인이에요. 그래서 상사 임치 계약 따라서 예금 소멸시효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 민사, 민사 임시 계약 같은 경우는 10년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상인이기 때문에 우리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계약 당사자, 두 당사자 모두 상인이어도 되지만 한 당사자가 상인이어도 상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여러분들 영리를 추구하는 상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금계약 체결할 때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예금 계약은 체결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예금 뭐 이율이라든지 그런 거 다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약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약관에 따라서 체결하는 계약을 우리가 부합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작성자가 여러분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잘 쓰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그 결과 애매한 약관의 경우 자 누구에게 작성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그건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3번은 O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4번 여러분들 자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나올 일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소멸시효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법학 공부를 좀 안 하셨던 분들은 잘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다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는데 교재는 곳곳에 흩어져서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것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예금 뭐 입금이나 출금을 했을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요 마지막 예금 입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급 출금을 했을 때 그때부터 기한을 삼아서 5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만약에 00년 자 계산하기 쉽게 00년 1월 1일부터다 그럼 5년이면요 자 05년 12월 31일 그렇죠 요때까지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해야지만이 예금 채권에 우리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 마지막으로 거래한 게 00년 1월 1일인데 불구하고 공신년 뭐 1월 1일 날 자, 예금 청구를 하면요. 그렇죠. 정당한 채권은 있지만은 저 금융기관 쪽에서는 소멸시효가 5년 완성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금 채권의 어떤 만족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중간에 여러분들 한번 권리 주장을 해버리면요. 그래서 만약 03년 뭐 5월 10일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때부터 다시 5년이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맞습니다. 근데 2번 보세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라고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2000년 1월 10일이 마지막으로 보통 예금 거래를 그때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하지 않았다. 근데 통장에 잔액이 400만 원 남아 있었는데 2004년 12월 1일 그때 뭡니까? 내 통장에 잔액이 400만 원 남아 있었네.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직접 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자기기에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청구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마지막에 예금 거래를 한 것보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으면요 그때부터 다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예금의 반환 받을 수 있다 가야 되고요. 그래서 3번처럼 다시 기산됨으로 값은 2004년 11월 1일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냥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소멸시효라든지 예금 채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라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5번 보시면 보통 저축 예금은 반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대표적인 입출금 이미 자유로운 예금으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있죠. 이제 물론 뒤쪽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통예금과 저축예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요. 보통예금은 자 가입 대상이 제한이 없죠. 그래서 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에 저축예금 같은 경우는 자 가계 우대성 상품으로서 실명의 개인만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둘 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그래서 앞 문장은 맞네요. 다만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도나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 내용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양도나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자, 원칙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면 그 적립식이나 예치식 같은 경우는 자 금융기관에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승낙을 하면 양도나 질권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양도는 금융기관이 승낙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권 설정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양도란 말이 틀렸네요. 그래서 5번에 X, 6번. 자, 정기예금 같은 거는 기한이 약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한의 이익은 누구에게 있다? 그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만기 이전에는 자, 우리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한의 이익이 예금주에게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금융기관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7번 먹고 개념이 있죠. 미정리예금, 미결제예금, 기타 등등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부금이 아니라 이거는 별단 예금이었죠. 그래서 별단 예금. 그래서 7번은 X. 8번 자 우리 2016년도에 기출 나왔던 질문인데요. 정리 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자 이자 정기 계산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법령에 나오는 그 순수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어쨌든 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자 엄수표 지급 사무의 사무 처리 위임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 계약과 금전 소비 임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을 우리가 당자 예금이라고 하며 맞네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래서 가계 당자 예금 여러분 나오면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 전체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 소비, 임치 계약하고 그다음 위임 계약이 혼합된 계약이다. 당연히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지고요. 그다음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 법인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등기부등본, 상업등기부등본 같은 거 진구한다라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그래서 상업등기부등본을 진구하기 때문에 표현 대표 이사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다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우리 교재 나오는 것들은 정리가 되겠네요. 다음 10번 보시면 자 예금계약의 성질을 낙성계약으로 보는 견해. 자 낙성계약이라는 것은요, 자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물 즉 현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당사자 의사의 합치만으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저 여기 적금 넣으러 왔는데요. 그러면서 상품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거 상품 어떠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걸 선택하는 순간 그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그게 바로 낙성계약입니다. 근데 보시면 낙성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예금계약은 금융기관과 거래처와의 예금을 하기로 하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그렇죠?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맞는 지문이네요. 근데 반드시 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입금이 아니라 입금입니다. 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맞죠? 예금거래 기본약관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는데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요물계약에 가까운 요물계약설에 가까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X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다음 11번 보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금 계약의 성질을 요물 계약으로 보는 견해, 그렇죠? 그래서 현금을 받아 확인한 때 그때 성립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11번은 O. 그다음에 점액수금과 관련해서 12번. 자, 점액수금이 나오면 주체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계약 당사자가 이때는 우체국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점액수금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장이 밖에서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 예금 계약은 성립하는 거고요. 반드시 우체국 창구로 돌아와 가지고 금융기관 수납 직원이 그것을 받아 확인할 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 13번 같은 경우, 자, 이때는 뭐예요? A라는 분이 우체국 수납 직원이죠. 그럼 이분은 점의 수금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 점의 수금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오는 도중에 날치기를 만나가지고 돈을 갖다가 잃어버렸다. 그냥 여기는 단지 분실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뭐 똑같은 사안이죠. 분실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직 예금 계약은 성립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점액수금으로 돈을 입금한 예금주 입장에서는요, 아직 예금 계약이 성립 안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예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수납 직원 개인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민사상 채무 그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어떤 배상 뭐 그런 것들로 가야 되지. 요걸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예금 채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우편 이용 계약에서도 성립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뭐 창구 접수냐, 우체통 접수, 우체통에 투입한 때냐, 뭐 정리했듯이 예금 계약도 마찬가지. 일단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만 자신의 어떤 예금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액수금과 관련해서 자, 우리 창구 수납 직원 같은 경우는 점액수금에 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돈을 받아 오던 도중에 돈을 분실하거나 날치기 당했다면 아직 예금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체국이나 뭐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자신의 예금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O 이렇게 가야 되고요. 다음 14번 에이팅비 될 때 돈 넣을 때 성립합니까? 아니죠. 돈 넣고 돈을 툭 세리고 한 50만 원 맞습니까? 그때 우리가 확인 버튼 딱 누를 때,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를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그래서 14번은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다음 15번, 16번, 17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타점권으로 입금했을 때 추심 미임설과 양도설에 대한 대한 내용인데, 추심 미임설이라는 거는 자, 우리 타점권으로 입금했을 때 입금한 즉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증권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그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우리가 타점권을 입금하는 순간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느 정도 시한, 부도 반환 시한이 지난 때, 그다음 안전해졌을 때 성립한다는 게 추심 위임설이고요. 예금 거래 기본 약관도 추심 위임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고요. 반면에 양도설 같은 경우는 자, 타점권을 입금하는 즉시 예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기한이 지나서 만약에 부도가 났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요, 그때는 이제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걸 보는 거. 그렇게 바로 양도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5번 보세요. 증권에 의한 타점권 입금의 경우 타점권의 입금과 동시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 만약 부도 반환되면 그때 소급해서 해제된다. 양도설 맞네요. 16번 보시면 자, 증권에 의한 타점권의 입금의 경우 타점권의 입금과 동시에 그 타점권의 미결제 통보와 부도 실물에 반환되지 않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예금 계약이 성립. 그죠? 정지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추심 미임설을 정지 조건설, 그 다음에 양도설을 해제 조건설 이렇게 뭐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지 조건 하며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추심 미임설 입장 맞네요. 그래서 15, 16 둘 다 O. 반면에 17번 같은 경우는 자, 3월 1일에 우체국에 입금한 경우 3월 2일에 부도 처리되어 반환했다. 그러면요, 양도설은 3월 1일 날 성립하지만 부도 반환 처리됐으니까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정지 조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다려봐요. 근데 3월 1일 날 부도 처리됐으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1번, 2번 둘 다 X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1번 추심 위임설에 의하면 3월 1일에 예금 계약이 성립하지만 이거는 양도설 입장이죠. 어쨌든 X고요. 그다음 2번 보시면 양도설에 의하면 3월 1일 계약 당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추심 위임설의 설명이네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지문화시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X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8번 보시면 예금거래 기본 약관은 무슨 설? 주심 위임설 입장이다. 그렇게 합니다. X. 그다음 19번 영업점 이외에서는 누구라도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아까 우리 누구요? 우체국장이나 은행 지점장 또는 우체국장이나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대리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 있는 영업점 위에서 예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19번은 X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다음 20번 보시면 자기압수표로 자정권. 자, 자기압수표로 자정권이면 그냥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입금 즉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다음 21번 보시면 자정권으로 입금했을 때 발행인이 당좌 예금 잔고에서 그 액면권 상당액을 인출한 다음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계 수표 발행한 뭐 수표든 아니면 뭐 어미든 자 발행했습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나중에 예금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발행인의 잔고에서 그 예입자의 통장으로 이전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맞네요. 그러나 실무상 잔고 확인 없이 입금 기장하고 잔고를 나중에 처리할 경우 발행인의 잔고에서 현실로 인출되어 예입자의 계좌 입금되지 않더라도 예금 계약은 성립되는 것을 봅니다. 아닙니다. 입금되지 않으면요 예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X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2번부터는 자 우리 분량에 비해서 시험이 아주 많이 나왔던 예금 그 거래 약관과 관련되는 해석 그 관련된 약간 관련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22번에 보시면 예금거래약관이 거래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뭡니까? 법령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 그래서 합의가 근거입니다. 다음 23번 보시면 자 예금거래 계약 시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다가 물론 이제 기본 교재 보시는 걸로 보셔도 되겠지만 이런 문제 지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읽어 보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번호까지 매기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 당사자의 합의, 그 다음에 내용 명시, 세 번째 중요한 내용 설명 의무. 그다음 네 번째는요.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본 복사해서 약관을 교부해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약 내용도 공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1, 2, 3, 4, 5에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5가지 다 여기 있어야지 충족되어야지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4번 보시면 약관의 계약이 편입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설명을 다 해야 된다. 그 원칙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그 중요한 내용은요. 그래서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흔하고 여러분들 1+1이 2다 아니면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까지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 지연되겠죠. 그렇죠? 그는 현실성과 동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대량으로 신속 처리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렇죠? 대량 신속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설명 의무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설명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X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내용의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 이것도 표현 좀 기억하십시오. 자 원리는 자 약간의 내용이 애매하다 그러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작성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해석이 추정됩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이때 입증하면 번복이 돼요. 그러면 불리하지 않다라고 입증이 되면 그대로 이제 계약의 내용이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만 금융기관 쪽에서 입증하지 못하면요. 그렇죠.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건 시험이랑 관계없이 조금 더 나아가면 약관에서 여러분들 약간 그 1번부터 쭉 많잖아요. 근데 그 일부 조항이 만약에 무효 처리돼 버렸다. 그럼 약간 전부가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될까요? 자, 우리 원칙상 민법에서는 자,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 부분적인 무효라 하더라도 전체 무효가 되는데 약관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고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예금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나에게 불리한 조항이 하나 있더라도 예금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만 살짝 떼내 가지고 없는 셈 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그 다음에 26번 같은 거 설명할 때 어떻게 해라? 그렇죠. 고객이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만 부여하면 되지. 그걸 갖다 뭐 이해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칠판에 쓰면서까지 막 이렇게 이해시키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우리 실무에서는 전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인지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가고요. 반드시 고객을 이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나와도 여러분들 괜찮은 그런 다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26번 X. 그다음에 27번도요. 나온 거는 아직 이 문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약간은 대량의 계약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약간 역시 계약의 일종이다. 맞죠? 약간은 역시 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인 계약의 해석과는 동일한 해석. 자, 여러분들 일반 계약과 동일한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면요. 그렇죠. 약간 작성자 마음대로 쓰고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그렇죠. 조그만 글씨라지 어려운 그런 내용의 어떤 문자를 갖다가 어떤 내용의 어떤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그 구속력을 막 근거로 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막 적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 계약자들에게 너무나 불리해지죠. 그래서 자, 비록 뭡니까? 계약의 해석, 그러니까 계약의 일종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 해석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 보세요. 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적용이 되지만 해석 원칙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계약하고는 다르게 적용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십시오. 며칠 전에 이제 다른 쪽에서 수업을 할 때도 이렇게 좀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약관에 따르는 계약, 즉 부합 계약 역시 계약 자유 원칙은 인정이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정한 걸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될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지 말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약 자유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반 계약과는 다르게 해석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계약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을 수가 있죠. 원래 기본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지만 더 불리한 어떤 위치에 있지 않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8번 보세요. 자, 우리 약관 있다 하더라도 그 약관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죠. 약관과 다른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자, 28번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28번 X. 다음 29번은요. 자, 우리 2016년도에 기출됐던 거네요. 약관의 조항은 우체국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우선한다. 조항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우선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29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래서 30번 하고 여러분들 그 27번하고 좀 이렇게 묶어서라도 이렇게 잘 정리하십시오. 약관에 따른 거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가 적용된다? 그렇죠. 예금 계약, 즉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1번 그냥 확인하시고요. 부합계약.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고객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은 불공정한 제약으로 추정돼요. 그렇죠? 요거는 불공정한 조항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작성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해석되고요. 그럼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작성자, 즉 금융기관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고객이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 그 대한민국 내 모든 은행은 동일한 약관 체계를 지니고 있고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과 시행, 그렇죠? 약관은 표준 약관을 제정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혼란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 채택과 시행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3번 X, 44번 자 예금 거래 기본 약관 그리고 예금 종류별 그 약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단계별 약관 체계 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번 오고요. 다음 35번 보시면 그 약관의 순서 시험에도 나왔지만 자 가장 약관이 예금거래 기본 약관, 예금 종류별 약관, 그 다음에 당해 상품에 관한 약관 있으면요, 그렇죠. 구체적인 것부터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해 상품에 관한 약관 1순위, 그 다음에 예금 종류별에 의한 약관,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적용할 게 예금거래 기본 약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자, 이거는 그 자체로 여러분 좀 알아두십시오. 대한민국 내의 모든 은행은 자, 저는 이런 모든이란 말이 나오고 반드시란 말이 나오고 뭐뭐 하이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객관식 문제에서는 꼭 체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 모든 은행은 동일한 약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자, 약관 체계
그죠? 동일한 약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동일한 약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26번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5. 다음 37번 보시면 자, 부합계약이라는 건요. 일반 거래 약관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일반 거래 약관과 별도로 체결하는 게 아니라 약관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그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자, 제가 그 1조부터 뭐 한 몇 개, 한 두세 개, 서너 개인가요? 한 두세 개 빼고는 다 그냥 여러분들 뭐 교재 대용을 해서 보시라고 다 지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번, 그렇죠? 1번 여기 이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는 건요. 입출금이 자료 예금, 적립식 상품, 다음에 예치식 이렇게 된다. 그래서 특수 목적부 그 상품의 거래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3번 그 3조가 여러분들 우리 예금 채권에 있어서 자 우리 추심 채무예요. 다음에 추심 채무예요. 지참 채무예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채무자가 뭐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뭡니까? 변제금을 들고 채권자의 집에 찾아가서 돈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참을 한다 해서 지참 채무죠. 그렇지만 우리 은행에서는 적금이 만기됐다고 은행에서 우리 집에 찾아옵니까? 아니죠. 채무자인 은행이 채권자인 우리 예금주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금주인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추심 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금 채권은 추심 채무예요. 자, 그 근거 규정이 되는 게 바로 3조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예금주는 예외 없이 예금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에서 모든 예금 거래를 한다. 자, 요거 조문 좀 기억하십시오. 예외 없이는 말은 틀렸는데 어쨌든 원칙은 뭡니까?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에서 모든 예금 거래한다. 그럼 돈 찾을 때도요. 그렇죠. 우체국 와서 찾아가라. 그 근거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원칙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통장 만들 때나 우체국까지 여러분 대부분 요즘 뭐 합니까? 뭐 인터넷 뱅킹이나 CD ATM기 뭐 그런 거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요 조문 자체가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들 가장 논란이 적은 게 바로 조문 문제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박힌 대로 문제가 딱 나와버리면 그건 OX 할 게 없어요. 그냥 조문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문이다? 그럼 그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예외 없이를 빼더라도 요 문장 자체가 맞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나 모든 예금 거래를 우체국 창구에서 안 했는데 그 계좌 개설한 창구에서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은 이거고 단서가 따로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주로 우리는 단서에 의한 금융거래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요 3조 규정은 뭐에 주심 채무를 나타내고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 외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냥 확인 쭉 한번 하시고요. 뭐 백지 보충 의무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증권으로 입금하였으나 증권이 지급 거절된 경우 그렇죠. 증권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까지. 자, 이거는 저랑 수업하신 분은 이거 엄청 많이 강조 드렸던 기억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급 거절된 날까지 그 발행인이 그 금액을 갖다가 입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급 거절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그때 이제 입금하면요. 그럼 예금주, 금융기관으로서는 손해 볼 거 없죠. 그 예금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정권을 갖다 입금했을 때 자기 통장에 이제 입금된 걸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금융거래에서는 금융기관으로서도 돈을 받고 그 사람에게 통장 그 예금주에게 잔액 표시를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예금계약 성립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다만 이제 발행인이 그 증서 있죠. 그 증권을 가지고 내어줄 수 있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보세요. 그 10번하고 11번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네요. 그래서 10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 보존 절차를 밟고 이런 건 권리 보존 절차, 백지 보충 의무 우체국에서는 없습니다. 입금한 우체국에서 예금주가 반환 청구할 때는 돌려준다. 그렇죠. 요거는 권리 보존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예금 계약을 뭡니까? 삭제를 하겠죠. 예금 계약을 이제 무효화시키고 그때는 이제 다시 증권을 그 예금주에게 돌려줄 수 반환 청구하면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계약이 없었던 게 돼요. 다만 이제 발행인한테 연락을 하겠죠. 발행인이 와가지고 그게 지급 거절됐어? 그럼 내가 그 돈을 지급 거절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을 한다면 자 그때는요. 그래서 발행인에게 증권을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문장 자체가 조금 부자연스럽네요. 11번 뭐 문제는 어쨌든 X인데
증권으로 입금하였으나 증권이 지급 거절된 경우 증권 발행인이 지급 거절된 날까지 이게 틀렸죠. 근데 증권을 입금한 예금 계좌에 해당 자금을 현금 등으로 입금하였더라도 발행인에게 증권을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된대요. 입금하였다면 이렇게 가겠어요. 입금하였다면 발행인에게 그 증권을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증권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자,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 건데 은행에서 이율을 바꾼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자, 은행에서 이율을 바꾸는 순간 바로 뭡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로 즉시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거치식 정리식 예금은요. 그렇죠. 이거는 이율 바꾼다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처음 약정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같은 거. 근데 만약에 처음 우리가 가입한 상품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거라면 그때는 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율이 바뀐 순간부터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3번처럼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13번 X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17번 보세요. 15번 보세요. 16번, 14번은 저기 원천 징수하는 거고 15번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만기가 지났다고 여러분들 그냥 주는 거 아니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구를 그 예금주가 청구를 해야지만이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 다른 말로 찾을 때 같은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17번 지난 시험에 기출됐던 거 듬뿍 우대 저축에 대한 질권 설정은 자 듬뿍 우대 저축은 MMDA거든요. 시장금리 부수 17금식 예금으로서 자 이거는 실명의 개인이 가입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은 사전에 우체국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질권 설정은요 통지하고 동의받아도 이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기 때문에 그 덤프 우대 저축이라는 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질권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고 참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이런 게 정말 좋은 문제죠. 막 진짜 막 숫자 조그만하게 바꾸고 디테일하게 그래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두 단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덤프 우대 저축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상품인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통지하고 승낙받더라도 질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21번 보시면 자, 갑이 통장과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우체국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으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장과 카드를 발견했다면 철회는 구두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철회도 신고도 서면 그다음에 철회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통해가 아니라 자 전화를 통해죠. 통해 전화를 통해 분실 신고를 철회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원칙적으로 서면 그다음 철회는 또요 원칙적으로 서면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예외로 당연히 긴급할 땐 전화나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1번 X 가시고요. 다음 23번 자 중요한 겁니다. 우체국은 예금 계약의 임의 해지를 통보할 때 임의 해지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불리한 중요한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금주가 신고한 전화, 이메일 이따위로 하면 안 돼요. 자 이때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이메일 이런 거는 안 되고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통지가 예금주에게 자 여러분들 우리 우편금융상식에서는 다 도달주의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민법상 자 우리 도달주의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게 우리 예외적인 규정이 있긴 있지만 우리 우편금융상식에서는 싸그리 전부 모두 다 도달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발송한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하면 안 돼요. 도달한 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그 24번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에는 우체국의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체국 직원이 고의나 과실이 없이 신고한 인간과 유관으로 주의 깊게 비교되자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24번은 뭐 여러분들 면책 범위와 관련해서 보시면 고의 과실 없고요. 그 다음에 신고한 인장 이런 거 주의 깊게 비교되죠. 틀림없다고 여기고 업무 처리했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우체국으로서는 할 거 다 있죠. 그래서 면책한다.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24번을 제가 좀 체크를 하라고 했던 거는 고의 다음에 이런 보험 파트에 가면 여러분들 고의 중과실이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예금 거래와 관련해서는 선의 무과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고의 과실 그래서 중과실
경과실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것만 하나 좀 혹시라도 몰라서 그냥 고의가실, 그래서 중과실 아니고 그냥 고의가실. 그러니까 여기 때는 중과실일 필요 없고요, 경과실만 있어도 면책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올까 싶긴 한데, 근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제가 만약에 표현대리 규정과 관련해서 선의 무과실일 때 표현대리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학생들이 맞나 아니나 이렇게 반반 분명히 갈릴 겁니다. 자, 그 표현대리에 관해서는 선의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구분하시자면 한정 곳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험 인보험법 쪽에 나오는 그쪽에는 고의 중과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선의 무과실, 즉 고의와 과실이 없는 때 이렇게 있다는 거 그냥 비교 정도만 하십시오. 자, 그 외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 우체국 약관 변경은 예금주의 계좌 불리하다. 불리하면 여러분들, 자, 약관이 일반적으로 변경됐을 때는 그냥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창구에다가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뭐 약관이 뭐 간단한 거 바뀌는 경우 있죠. 뭐 상호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점포를 갖다가 어떻게 뭐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 뭐 관련해 가지고 아주 미세한 수수료 있죠.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것들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 그냥 우체국 창구에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행일 1개월 전에, 그래서 1개월 전에 15일 전 안에요. 1개월 전에 한 달간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예금주에 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리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경우에 뭐 금융기관의 면책을 갖다가 더욱더 범위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약정 이율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약간의 변경이 있다. 그러면요, 그렇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금주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체국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뿐만 아니라 뭐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그 우체국 그 CD ATM기에 거기도 이제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 그 스마트폰 그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있죠. 거기도 메인 화면에다 표시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등등등.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 그러니까 뭐 이런 모든 방법을 써서 다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불리하게 바뀌었는데 1개월 동안 제가 그럼 의사 표시를 해야 되겠죠. 예금주가 1개월 동안 어떠한 의사 표시도 안 하면요, 그렇죠, 바뀐 즉 불리한 약관의 적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8번이 약관의 내용에 거절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승인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자,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과 입출금 및 자료원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정리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정하지 않은 것도 자유롭게 여러분들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약관에 있더라도 여러분들 약관에 없는 내용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자, 관계법령 관계법령 업무교환 업무규약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업무 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따로 약정을 정하고요. 만약 다른 약정이 없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번은 그 조문 해당 조문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읽어봐 주십시오. 자, 그다음 32번 보시면 내금주가 우체국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우체국에 설치한 소비자 보호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원의 어떤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비자 보호원이 우체국에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 우리 금융 그 분쟁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 금융 분쟁 조정위원회 갑니다. 그것은 어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46페이지 볼게요. 자, 예금 업무의 일반 상황에서 예금 업무의 상대방, 예금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금 업무의 상대방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제한 능력자와 관련해서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비성일 후견인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용돈 같은 경우는요, 단독으로 유효하게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그러니까 그 결과 법정 대리인이 자신의 동의를 넣지 않고 내가 준 용돈으로 예금 계약을 체결해서 예금 계약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예금 계약하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우편 이용 계약하고는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저기 다만 이제 그 제한 능력자와 관련해서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한정 후견인은요, 정신적 제약이 부족하고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의 심판을 받은 자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선고한 그 범위 내의 어떤 그 범위, 그 정한 범위의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거나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X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부터는 저기 6번은 대리인이네요.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대리권을 수여한, 만약에 뭐 이미 대리라면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즉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계약의 효과는 누구에게?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기속된다. 그래서 우리 대리인과 관련해서는 의사표시, 대리권 수요에 의해 가지고 대리권이 생성되는, 대리권이 발생하는 임의 대리와 법률의 규정 또는 재판에 의해서 선임되는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6번 보시면 모든 거래를 예금주인 본인과 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면서 그 법률 효과가 대리인에게 미치는 게 아니죠. 본인에게 미치는 대리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래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8번을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예금의 중도 해지와 예금 담보 대출의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도 해지 담보 대출, 이거는 예금주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면책 약관에 따라 통장 제출받고 인감 비밀번호 이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라. 그래서 선관 주의 의무까지 요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별도 선관 주의 의무, 높은 선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 이렇게. 그래서 8번 X 그렇게 가면 되고요. 9번 보시면 대리에 기한 예금의 중도 해지나 예금 담보 대출의 경우 위임장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점을 확인하였다면 금융기관은 면책된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중도 해지, 중도 해지나 예금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그때는 선관 주의 의무, 즉 선의 무과실 뭐 그런 것들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본인의 의사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그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9번 좀 묶어가지고 예금이 아직까지 약정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한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그럼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등의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뭐 유언 집행자 상속 재산 관리는 법정 대리인이고요. 자, 그 외에는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다음 16번 보세요.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등기 후 거래한 제3자는 악의가 의제되므로 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등기가 됐다면 등기는 누구나 다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된 후라면요. 그래서 상대방 등기가 된 내용대로를 알고 있다고 의제가 됩니다. 그럼 의제가 된다는 거는요,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는 것을 적극 입증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선이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16번 5입니다. 5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근데 17번 보시면 금융기관이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한 사람과 예금 거래를 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선의인 이상 예금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한 사람과 예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월권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 3명의 공동대표이사가 있으면 3명의 공동대표가 같이 예금 거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의로 혼자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요, 금융기관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예요. 왜? 일반적인 예금 거래에서는 상업 등본이나 그런 것들을 신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비교할 거는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요. 그때는 상업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우리 몰랐어요. 공동대표이사 제도인데 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 몰랐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는 없다라는 것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뭐 18번, 19번, 18번은 기출 한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개별적 위임은 1인에게 위임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예, 저기 뭐 21번부터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제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그리고 조합 뭐그 관련되는 건데,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재산 기속 관계는 총유, 준총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권리 능력 없는 재단 같은 경우는 준총유, 준합유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 그 재단 명의로 그렇게 뭐 우리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 전원이 여러분들 공동 예금계약 체결할 때도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부분 이제 업무 집행사원의 명의로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 재산에 대해서는 조합 구성원들의 합유 또는 준합유 그렇게 기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속 보면 합유, 총유 그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세 개 구분하셔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23번 같은 경우 이런 게 제가 막 나름 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신경을 쓴 문제거든요. 보시면 갑을병이 모두 1억씩 출자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자, 업무집행조합원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요, 그렇죠, 갑을병 전부 이름, 그러니까 구성원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예금 계약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통장에 보면 막 이름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원칙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때는 업무 집행 조합원 선임해서 그 사람 명의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48페이지 이제 보시면 그 24번 보세요. 통상 조합의 경우 예금 거래자의 표시는 땡땡 조합 조합장 땡땡땡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모두 조합은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되지만 통상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어떤 기속 관계죠? 그래서 공동 소유와 관련해서 공유, 총유, 합유가 있다면 조합은 합유입니다. 합유. 그래서 이건 준총유가 아니라 준합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부터는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건데요. 자, 25번부터 저기 예, 25번부터 저기 37번까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새로 들어온 내용이니까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문화 될 수 있는 거 가급적 뭐 다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뭐 제 수업 들었던 분이랑 그다음에 이 문제 같이 이제 푸신 분이면 이제 딱딱 구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문제를 하도 여러 번 이제 만들다 보니까 만들 게 제 능력으로는 더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보시면 입금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26번 입금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 다 전제가 입금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번 보시면 입금 의뢰액보다 실제 확인된 금액이 적은 경우, 자, 이때는 뭡니까? 그냥 말만 하고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알고 보니까 100만 원 하면서 던져놓고 갔는데 실제 세율해 보니까 9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렇죠, 예금 계약은 돈을 받아 확인한 때 성립하는데 돈 많이 넣고 던져놓고 가버렸잖아요. 그럼 예금 계약은 100만 원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90만 원만 성립합니다. 그럼 나머지 그 10만 원에 대해서는요, 예금주가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우편금융상식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더 우체국이나 이런 뭐 저기 기업 측이 아닌 그 개인이 입증하는 게 유일한 게 바로 요겁니다. 요때는 예금주가 입증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25번 O. 반면에 26번 같은 경우는 자, 말하고 가버리는데 그 통장까지 발행해 줬습니다. 그 통장 돈을 갖다가 확인하지 않고 바로 뭐예요? 통장 발행해주고 통장 들고 가버린 경우에요. 그럴 때는 자, 엄밀히 따지면 예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지만 통장을 발행해줬기 때문에 자, 이때는 누가 금융기관 쪽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26번 X. 그래서 입금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확인을 유보하는 의사도 없이, 그 현금 확인을 유보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잠깐만요, 내가 돈을 받아 확인한다라는 그런 유보 의사 없이 그냥 통장 발행해 줬다. 그럼 예금주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만큼 예금이 됐다고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돈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잔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액수만큼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금융기관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시면 자, 우리 금융기관이 직원이 오작동으로 여러분들, 자, 우리 실수를 해가지고 입금이 잘못됐다. 그러면요, 그때는
자, 그 예금주의 동의 없이 그 예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그것을 모르는 자 제3자가 그걸 신뢰하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뭐 담보를 했다든지 그 대출을 해줬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손해배상은 금융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그 예금액 그 입금액만큼이 아니라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들었던 비용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시면 27번 금융기관이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 예금주의 계좌에서 초과 입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동의 얻을 필요 없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28번 보시면 금융기관이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 제3자가 넣으십시오. 제3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예금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다면 금융기관은 예금액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부 명령이나 그렇게 그런 것을 진행하는 절차에 드는 비용이 있죠.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9번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입금 조작을 잘못해서 차고 계좌에 입금하고 정당 계좌에 자금 부족이 발생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이 배상을 하되 다만 아까 배상액의 범위는 그 비용액만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뭐 손해배상은 그 손해배상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29번에 그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그 제3자가 신뢰를 하고 아까처럼 뭐 전부명령이나 그런 거 받을 때 배상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금융기관이 그냥 잘못된 그 계좌에서 돈을 예금주의 동의 없이 인출해서 다시 정당한 계좌에다 입금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30번의 내용이고요. 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타정권으로 입금하는 경우 자, 그 법적 성질은 임치이므로 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타정권 입금 의무를 처리한다. 자, 타정권 입금 의무. 그래서 이런 거는 위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정권 입금했다. 자, 임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맡긴 물건 그대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정권으로 입금하더라도 그 돈의 소유권은요. 그렇죠?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치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 32번 보시면 자, 계좌 송금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므로 위임 사무가 종료한 때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그 법적 성질은 위임입니다. 그래서 위임에 따르는 것들 중에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자, 결과가 발생했을 때 결과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결과 통지 의무 있고요. 그다음에 위임 사무가 종료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같이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냥 계좌 송금의 파트에 접목시켜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번 보시면 계좌 송금의 경우 송금이 완료되기 전에는 이렇게 가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좌 송금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4번 보시면 차고 송금의 경우 차고 송금액은 자, 요 표현 꼭 기억하십시오.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자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보유할 정당한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당한 권리자가 그것을 찾아갈 때까지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보관 의무 위반해서 자기가 임의로 써버리거나 해버리면요 횡령죄 죄책을 집니다. 그래서 35번 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지만 그 틀렸고요. 그때는 횡령죄 죄책은 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36번, 37번 그 관련해서 예금 통장이나 예금 정서는 단순한 증거 정권이죠. 그래서 그 통장 증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금반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통장이나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준점유자에 대한 어떤 변제로서 그 예금 증서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우리 면책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통장 이금만으로 자 우리 유가증권 같은 경우 수패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패 그냥 주면은요 그 현금과 같이 취급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6만 원짜리 뭐 어떤 뭐 물품을 샀을 때 그럼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면 4만 원을 거슬러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정서 속에 화폐의 가치가 녹여 들어가고 그 정서의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유가증권이지만 단순한 이거는 증거증권. 그러니까 뭐
증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권리가 하차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금 통장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36번 유가 증권이므로 하면 아니고요. 증거 증권이고, 예금 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소지인이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단순한 증거 증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37번 양도성 예금 증서나 표제음 등은 그 성격이 증거 증권이 아니라 이게 유가 증권이죠. 그래서 증서 소지자에게 그 발행된 대전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38번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